강의 뒷부분이 소리가 녹화가 안 됐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거 강의 녹화하다가 몇 번 날려먹어요. 이게 희한하게 어떨 때는 음성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앞부분을 항상 확인을 하는데 이번에는 신기하게도 중간부터 음성이 씹혔죠. 제가 사실 그 후반 20분에 소개해 드렸던 내용은 사실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제가 좀 짧은 시간 안에 지난 시간에 침묵 속에 진행됐던 수업을 리뷰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마 딱 음성이 끊긴 순간에 제가 어떤 잡설이죠. 잡설을 얘기하면서 괴로워하는 표정이 있었는데, 그때 왜 그랬냐면, 제가 이거 ESC 누를 때마다 저는 화면이 되게 크니까 되게 큰 얼굴이 딱 제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때 이제 일요일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아이들을 재우려고 이렇게 같이 누웠습니다. 첫째, 둘째 같이 누웠는데, 이제 첫째 아이가 딸아이인데, 그 녀석이 가만히 있다가, 아빠 진짜 못생겼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이렇게 못생겼니? 그랬더니, 혼잣말 한 건데,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 세상 물정 다 알죠.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 가서 따지든가. 아무튼 지난 시간에 잠깐 했던 내용 리뷰를 드리면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음성이 안 나갔는데요. 이 하중 보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하중을 보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베어링에 걸리는 힘을 보정해서 더 큰 힘을 만들어서 보다 보수적인 안전한 설계를 하는 과정 중에 있었죠.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벨트나 체인 전동에 대한 보정인데요. 이제 우리가 사실 기계요소 설계처 두 번째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동력 전달 요소입니다. 벨트, 체인, 기어, 이렇게 동력을 전달하는 요소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제 벨트나 체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축에 여기 이제 풀리라고 합니다. 특히나 벨트가 걸리는 이런 원형의 원방 같은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벨트를 보통 이렇게 걸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쵸? 이쪽에도 이제 반대편 풀리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감겨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벨트가 걸렸을 때는 실제로 이 베어링, 이 부분이죠. 이 베어링이 걸리는 하중에 이제 벨트가 걸리게 되면은 실제로 그 베어링에 예상되는 하중보다 많게는 4배 이상 더 큰 하중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숨어져 있어요. 사실 보시면은 이 벨트라는 거는 요 풀리와 요 벨트 사이의 마찰력, 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벨트가 감겨 있다면 요 부분이랑 요 부분에서 마찰력이 동력을 전달하는 근원이 되는 회전력을 부여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벨트를 좀 짱짱하게 묶어줘야 돼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로 베어링에 걸리는 하중보다 굉장히 많이 봐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재밌는 거는 이 체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적인 벨트, 타이밍 벨트도 체인이랑 사실은 비슷한 구조인데요. 얘는 풀리하고 벨트 사이의 마찰력이 아니라 체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스프로켓에 이런 식으로 기구적으로 쫙 걸려 있죠. 그래서 얘를 그렇게 짱짱하게 묶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타이밍 벨트 마찬가지고요. 벨트인데 요 안에 이렇게 이빨 모양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감기는 풀리도 요거에 상대되는 이런 이빨 모양을 갖고 있어요. 즉 구조적으로 물려서 돌아가는 경우에는 마찰력이 일반 벨트에 비해서는 훨씬 적게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중 보정을 적게 해준다 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아마도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스템 전공 학생 같은 경우는 다음 학기 제 수업을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 부분을 다 수업을 듣고 나면은 좀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기어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잠깐만, 이렇게 생겼죠. 이게 쇳덩어리라 너무 무거운데요.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요소가 기어입니다. 요거는 이제 기어 축과 기어 2가 수평이 아닌 헬리컬 기어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축 간의 반발력이 발생할 일은 사실은 없어요. 실제로 요 반발력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기어의 2가 좀 정밀하지 않아서
매번 돌아갈 때마다 실제로 이 기어가 서로를 밀어내는 힘이 발생할 경우가 분명히 있겠죠.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추가적인 하중이 발생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하중 보정 개수를 보시게 되면은 기어에 대한 보시게 되면은 아주 정밀한 기어는 거의 그 보정값이 먹질 않습니다. 그런데 약간 어떤 오차가 있게 될 경우는 이렇게 하중을 보정하는 기어 개수가 들어간다. 이 부분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으로부터 베어링 반력 계산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정력학 내용이랑요. 그 다음에 기호설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의 베어링이 이런 축을 지지하고 있을 때 축에 이렇게 하중이 걸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정력학에서 여기랑 여기에 걸리는 하중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비례식을 이용을 해서 구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거 좀 너무 복잡해서 우리 학부과정에서는 글쎄요 그렇게 제가 다루고 싶진 않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기본 하중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정전격 하중도 뭔가 이렇게 그 축방향 하중과 반경방향 하중이 동시에 작용될 때 그거를 하나의 형태의 하중으로 바꾸는 걸 같이 공부를 했었죠. 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동등가 하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반경방향 하중과 축방향 하중이 동시에 작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정등가 하중 구한 것과 내용이 완전히 같습니다. 레디얼 베어링 같은 경우는 요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반경방향 등가 하중인데 요때 동이 붙죠. 그쵸? 그 다음에 스러스트 베어링 같은 경우는 반대로 요 두 개의 하중을 합성해서 이제 축방향 하중으로 동등가 하중을 대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은 식이 생긴 게 똑같죠. 식이 생긴 게 똑같은데요.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XY 요게 조금 달라지겠죠. 일단 이 접촉각이 0도가 아닌 경우는 요 식을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XY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잠시만요. 이 XY를 대문자 XY요. 요 개수수를 구하는 표가 약간은 복잡합니다. 약간은 복잡한데요.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이 축방향 하중과 반경방향 하중이 아마도 주어져 있겠죠. 그쵸? 주어져 있으면은 얘를 일단 FA 나누기 FR을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떤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요 값들인데 사실 여기는 우리가 C0 R 값을 표에서 구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직접 구하는 뭐 그런 식인데 여기 그냥 싹 무시하시고요. 우리가 도표에서 찾아서 어떤 하나의 예를 들어 깊은 온볼 베어링을 선정했다. 그러면 그 베어링의 C0를 구할 수가 있죠. 그것분에 FA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숫자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숫자를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랑 맞는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 당연하게도 요 숫자 뭐 나누기니까 요거 그대로 숫자가 나올 리는 만무하겠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계산했더니 뭐 0.031이었다. 요런 값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0.031이 요 사이에 있는 값이죠. 그럼 여러분들 선형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선형 보관을 일단 해서 요 중간에 어떤 0.031이 나오는 값을 찾게 되는데요. 그때 여기 이 값을 요 값 0.028, 0.056 사이에 0.031이 있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러면 여기 이 값을 선형 보관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0.24 정도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이때 이 값을 선형 보관을 통해서 먼저 찾습니다.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요 구해진 이 값과 요 A 값 FR분의 FA를 비교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가 만약에 요렇다. 이 값보다 FA 나누기 FR이 더 작으면 그냥 X는 1, Y는 0을 써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값이 이 값보다 요 값보다 크게 나왔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X 값은 0.56을 써주시고 Y 값은 요 둘 값 어떤 사이 값이 되겠죠. 마찬가지 얘하고 요 두 값 사이를 선형 보관해서
y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예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압력각이 접촉각이 0일 경우는 그냥 FR 값을 PR 값 등가 하중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디얼 롤러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근데 만약 제가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값 있고 뭐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뭐 보강을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이 압력각에 접촉각에 따라서 그냥 값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문제를 낸다면 당연히 이 볼 베어링을 기준으로 문제를 내려고 하겠죠. 스러스트 볼 베어링 같은 경우도 완전히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식도 같아요. 만약에 접촉각이 90도가 아닌 경우에는 스러스트 베어링 같은 경우에 축방향 하중, 반경방향 하중을 합쳐서 하나의 축방향 하중으로 대치를 해야 되겠죠. 이때 XY 값은 이렇게 호칭 접촉각에 따라서 정의가 됩니다. 스러스트 볼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때도 마찬가지죠. 접촉각을 딱 계산을 먼저 이제 문제에서 FA, FR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축방향 하중, 반경방향 하중이 주어지면 얘를 계산을 하신 다음에 그 스러스트 볼 베어링의 접촉각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60도였다. 그러면은 그때 이 값이 이 컬럼에 나와 있는 이 값과 어떤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만약에 크다면 그냥 요거 쓰시면 되고, 복식 같은 경우는 뭐 이 표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논리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동등가하중을 구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정등가하중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동일한 두 개의 단열 앵귤러 볼 베어링이 정면이나 배면 조합으로 되어 있을 때는 같은 종류의 하나의 복열 베어링으로 취급해서 하시면 되고요. 병렬 조합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단 X 및 Y 값은 단열 베어링 하나에 대한 것을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조합된 베어링 전체에 작용하는 하중 값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단열 레디얼 롤러 베어링 배면 정면 똑같죠. 백면 정렬일 때는 같은 종류의 복열 베어링으로 취급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표에서 단식이 아니라 복식에서 찾아 쓰란 얘기죠. 두 개가 조합이 되어 있을 때요. 뭐 요 내용도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수명입니다. 전격 수명식이 나오는데요. 요거 제가 서두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90% 이상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수명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100개를 걸어서 100만 회전을 돌렸을 때 10개, 10%의 베어링에서 이 박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진도를 나갈 계획입니다. 요 전격 수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수명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밀봉 장치, 이건 그냥 거의 교양 수업 내용이에요. 거의 뭐 그냥 쓱쓱 넘어갈 거고요. 여기 속도 계수 딱 두 개 토픽 남았습니다. 속도 지수하고 그 다음에 수명, 요 두 가지를 배우고 나면은 레디얼 베어링에 대한 진도가 다 끝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기말고사죠. 기말고사는 제가 공지 영상을 따로 올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좀 혼돈 없이 시험에 잘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침묵 속에서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그 시험 공지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말고사 쉬워요. 기말고사 쉬운데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갈 겁니다. 중간고사 때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고 느끼신 분들, 뭐 배신감 느끼지 마세요. 뭐 제가 채점할 때 이렇게 매정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 비대면 강의잖아요. 비대면 강의에서 그 성적을 막,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저도 사실 이 영상을 만드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는 사실 제 얼굴을 불특정 다수가 아는 게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영상 뭐 제 카카오 프로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아무튼 좀 이런 개인적인 그런 두려움이 있는 와중에 나름의 고생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만나서 사실 인터랙션을 하면서 수업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아마도 수업의 질에 크게 만족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뭐 저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현장감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학칙에 허용하는 범위까지 여기까지,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 그 학기 말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요 구름 베어링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실 키핀 쿼터는 제가 2학기 때 수업을 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마도 1시간 정도 여유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는 좀 뭐랄까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입사하기를 조금 선호하는 입사하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회사의 주력 아이템인 헤드램프를 제가 주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뭐 실제로 개발도 많이 했고 차에 달린 것도 있고 이게 자랑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회사 혹은 어떤 광학계 관련된 회사에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전자회사 지원을 했을 때 조금이나마 면접에서 어디서 좀 이제 듣고 나서 이렇게 얘는 뭘 좀 아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나 더 추가로 이제 특강 형태로 마지막 시간쯤 해서 올려드릴 텐데 관심도가 높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게 3학년 수업이다 보니까 4학년 학생들도 있고요. 그 부분을 제가 꼭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전자회사 같은데 면접을 볼 때 필요한 내용들 제가 이제 굉장히 작은 거 뭐 마이크로 내노스케일의 구조물들을 만드는 걸 많이 했는데 제 응용 분야는 광학이에요. 광학이어서 이제 그런 거랑 접목시켜서 이제 면접에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더 많다면 더 폭넓게 알려드릴 수가 있겠지만 지금 기계요소 설계라는 기계 설계 요소라는 과목이 컨텐츠가 굉장히 많죠. 책도 두껍고요. 그 중에 이제 한 7분의 4 정도 여러분들 이제 1학기 이번에 저랑 같이 공부를 했는데 하셨는데 나머지 뒷부분은 이제 동력 전달 요소, 동력 제어 요소가 남습니다. 조금 애석하게도 2학기 수업을 듣기를 희망하시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 그리고 못 듣는 학생 뭐 등등 있을 텐데 그 점이 조금 아쉽고요. 저희도 이제 그 나름의 학사 제도 개편을 통해서 좀 이렇게 어떤 전공 타 전공이죠. 뭐 설계면 뭐 시스템이나 첨단, 그다음에 시스템이면 설계나 첨단 이런 수업들을 이제 전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거를 좀 강력하게 이제 좀 누구나 들을 수 있게끔 열 수 있는 방법을 저희 교수님들께서 저보다 이제 선배 교수님들이죠.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하셨고 좀 학교 쪽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좀 적용이 됐으면 하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남은 2개의 컨텐츠 끝내고 그 다음에 그 예제를 몇 개 같이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고사 때랑 마찬가지로 제가 기출문제를 또 올려드릴 겁니다. 기출문제를 올려드릴 텐데 기말고사는 그 기출문제 스타일로 공부를 하시면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중간고사 때도 아주 크게 벗어나진 않았으나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에 좀 촉박하게 문제를 풀었는데 답 푸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망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요. 그래서 뭐 뒷부분 날라갔지만 사실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한 주 이제 수업을 더 같이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뭐 끝나는 시간에 다시 마무리하면 되겠죠. 네. 벌써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아무튼 요번 강의 자료에 조금 그 녹화상의 문제 때문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끝이에요, 진짜.